오늘은 빚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빚이라는 게 참 지기는 싫지만 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만약에 못 갚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그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죽음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기업은 언제 망하느냐?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아서 망하게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빚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업계의 짐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빚이 또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빚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전 세계에 뿌린 나라 미국의 빚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의 부채라는 것에만 제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제란 무엇이고 그 경제를 지탱하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방송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거의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각자 방송하느라 바빠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 빚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네. 우리가 사실 부채라는 거는 저희가 뭐 경제방송에서 매일매일 하는 얘기인데 최 박사님께서는 또 이게 지구촌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시면서 지구본연구소를 또 꾸리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미국의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런 나라가 이제 성장률을 보면은 뭐 분기당 1.3%씩 뭐 성장, 연율로 따지면은 뭐 4%를 훌쩍 넘는 이런 성장을 이제 한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 8년, 뭐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은 가난해지는 것 같고, 예. 미국은 잘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많은 돈들이 또 다 미국으로 지금 이제 몰려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도 만약에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데 국장에는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하신다든지, 뭐 대부분 다 미장으로 다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돈뿐만 아니고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를 이제 과거 같으면 미국에 뭐 유학은 보낼 수 있지. 뭐 근데 나중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돌아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를 전제로 여러 가지 플랜을 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볼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미국이다. 그쵸. 라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다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이제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강력한 성장, 그 다음에 혁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 모순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동참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률이 지속고 세계를 압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머징 국가들보다 더 잘 성장하는 것이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빚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달러를 가진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기축통화인 국가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풀려나간 돈들이 결국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시장에서의 유동성 증가라는 건 다 즐겁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낌새만 보여도 막 크게 요동을 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약간 좀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나는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의 신뢰를 지금 가지고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 보여 안 볼래? 라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혁신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 인간들의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다라고 자위하고 있고 이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거는 이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쩌면 전 세계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여기서 혼자 고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매일매일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네.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동폭, 하루 변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빚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시야를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각 국가마다 지금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예.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하는 방식들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라는 이제 궁금증. 저게 언제까지 작동할까라는 궁금증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를 막 산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야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했어. 이제 예. 물가 올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이제 마구마구 그렇죠. 이제 내려꽂히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 환율로 계산해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로 보면 스페인보다도 이제 뒤처진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제가 통계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저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했죠. 금리를 그렇죠. 이제 상승을 시킨다, 물가를 올린다. 이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떡하지라는 지금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고. 중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을 지금 막 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과연 옛날에 잘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 모델이 작동할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단 빚을 내. 그걸 가지고 써. 투자해. 라는 걸로 지금 이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 경제권들이 이제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은 막 가보자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리스크를 우리는 좀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단 미국부터 네. 빚이 많다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다? 얼마나 많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들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돈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으면 그 기업은 존속 가능하다. 이렇게 TI. 꽝 찍혀가지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자만 해도 이제 1조 6천억 달러 정도를 아마 내야 될 거예요. 1조 6천억 원도 많은데. 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유지될 때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금리를 뭐 연초 예상했던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1.5% 정도 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었다면 한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천억 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리에 따라서. 근데 어쨌거나 1조 6천억 달러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조국 말하는 예. 그 이제 천조가 되는 건데 천조가 한참 넘죠. 예. 그런데 그거를 오로지 이자로만 내는 거예요.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여러 이제 3프로 TV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섬찟한 게 뭐냐면은 1년에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액수를 보면 저게 과연 다 팔려 나갈까? 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0조 달러를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렇죠. 예. 누군가는 그걸 사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거를 사줄 수 있는 나라들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고 있는 나라 뭐 우리나라도 사죠 보면은 사기는 사지만 야 이게 이걸 사서 나중에 이게 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0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든 제도는 제가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 30년부터 40년 사이에 되면.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30년이 지나면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고 한 40년이 되면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휙 넘어가든지 뭔가 새로운 걸로 이제 가요. 보통은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냉전이 끝나고 1992년 당시에 이제 부채와 관련돼 있는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때 이제 로스페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이 지금 빚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균형 재정 달성하겠다. 그래서 30년 전 미국은 야 이거 빚이 너무 많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중요한 이제 이슈였는데. 그 당시 이제 1992년에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GDP의 당시 미국 GDP의 46% 정도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작년에 2023년에 이제 정부 부채가 GDP의 96%. 우리가 맨날 일본 쯧쯧쯧 할 때 100%를 훌쩍 넘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룸이 많어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96%예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 기준이니까 적어도 24년. 그러니까 확실한 건 25년쯤 되면은 100%는 넘어갈 게
이제 거의 확실하다라고. 빚만큼만 올라가도 빚 갚는 것만큼만 올라가도 이자만큼만 올라가도 25년에 100% 넘겠네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실까요? 미국이 이제 계속 뭐 부채를 발행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내는 게 정부가 내는 것이 전체 GDP의 몇 %쯤 되느냐라고 보면 1940년대 요 시기에는 전쟁을 치렀던 시기잖아요. 보면은 예, 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좀 내려오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빚에 관한 예. 너무 많이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논란은 있었지만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하늘 높은 주 치솟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전에 상단인 4%는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데 가뿐히 이제 뛰어넘어서 2050년 정도가 되면 6%도 이제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지금 GDP 대비 96% 그러면 연간 6%포인트씩 그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자로 그만큼 내는 거니까. 더 안 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이 부채를 지금 떠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질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질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이나 가게로 따지면 신용카드를 열심히 긁어서 그걸로 이제 뭔가 사고 빚내고 나 이제 플렉스하는 이런 느낌인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가게랑 국가는 달라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미국이 GDP 대비로 재정 적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1950년대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쭉 가는데 사실 198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1990년대 잠깐 이제 무역 흑자를 기록한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이제 적자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 짙은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전체 적자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게 그 적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내가 써서 이게 이제 이를테면 뭐 인프라를 깐다든지 예. 아니면 뭐 학교를 새로 짓는다든지 뭔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빚이라기보다는 빚에 대한 이자 자체가 점점 이제 급증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제 후반기 한 뭐 2018년 뭐 이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보면 연방 정부 적자가 이제 이미 9% 정도 수준돼요. GDP 대비 한 9% 정도로 이제 이미 확대가 된 이제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S&P라든지 뭐 피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국 뭐 이제 신용도 예. 뭐 내리고 이러면은 아니 뭐 기축통화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야, 이 정도는 좀 선 넘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된 적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막 시장에서만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예. 등급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뭐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예, 뭐 그런 게 뭐 이런 하나 거죠. 있었고 뭐. 야,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맨날 그랬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반응도 있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한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빚을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본다면은 여기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이제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낮춤으로써 너네 빚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으니까 좀 관리를 좀 해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라는 게 뭐 욕을 먹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 사회의 리드를 하는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정말 단 한 줄도 재정 균형이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네.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올해 11월 가장 큰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우리가 이제 언뜻 들어오는 거 보면 단 한 번도 누구 입에서도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잘 들어보면 핵심 사항은 뭐냐? 세금을 더 깎아주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은 감세를 하겠다. 단지 감세의 폭이라든지 감세의 대상을 누가 할 것이냐가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좀 다를 뿐이지 양쪽 모두 더 많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한 가지는 이제 연금 관련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의료
보험이라고 하면 뭐 메디케어 뭐 이런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이 비용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점점 많은 이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예, 다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하고 그러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자 우리가 낼 수 있는 비용은 제한돼 있는데 대상이 많아지면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몫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지만 고령층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이 고령층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조정을 해보자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게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로 그렇죠. 예, 이어지는 거고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박빙의 이제 선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이제 나한테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소리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돈 안 준다, 세금 올린다, 뭐 보조금 없애겠다, 뭐 균형 재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표 떨어지는 소리고 네. 이걸 정치인이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잊어버렸던 게 옛날에 재정균형 얘기를 어떻게 했었지? 왜 했었지? 그런 것들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어떤 논리였지? 이런 것들은 좀 예전에 그 논쟁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 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사실 우리는 좀 잘 인식을 해봐야 되는데 네.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는 계획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통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시장 자율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미국 사람들 느낌에 봤을 때 너무 이제 재정 적자가 증가를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강력한 소련과의 이제 군사비 경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렇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소련이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쓰러진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돌이켜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진 거죠. 지금 다시 아까 보였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전보다 80년대 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부터 갑자기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90년대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어. 라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예전 기준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이제 그러한 성향이 이제 되게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무소속으로 예. 나왔던 로스페로. 예, 로스페로라는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재벌이지만 예.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 나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나프타 지금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요거를 이제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재정 적자를 없애서 나는 규정 재정을 가서 건전한 재정으로 가겠다. 그게 국민도 국가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이제 공약사항을 이제 내걸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을 싸잡아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빚으로 만든 것으로 다 호의호식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득표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에 미국 정치권은 로스페로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부채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해진다. 라는 이제 상황을 이제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2년 후인 1994년에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 과정에서 미국 공화당이 40년 만에 이제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하원 양원을 이제 장악하는 공화당이 이제 파워풀하게 등장하는 시기가 요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원 의장 공화당 이제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이제 깅그리치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 내세웠던 게 미국과의 계약입니다. 미국과의 계약. 예.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그렇게 빚에 얹어놔서 망쳐지도록 나는 하지 않겠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부채 한도를 막 줄이고 그래서 연방 정부 셧다운도 감내하고 그러니까 더 빚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소리는 그만해라. 라면서 이제 의회가 행정부를 마구마구 이제 압박을 이제 했던 거죠. 와.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지금 보는 연방 정부도 문 닫아 한 2주를 놀겠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그 당시부터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기 대통령 임기를 보내다가 공화당한테 한 방 맞은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거를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6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재선에서 성공한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도 공화당과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에 나서서 지출을 줄이겠다. 예. 그러면 어디에 얼마만큼 줄일지를 우리가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하자라는 쪽에 이제 대타협을 이제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마침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는 미국 경기가 이제 IT 붐 뭐 이런 걸 통해 예. 가지고 이제 쫙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갑자기 재정 적자가 확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앞두고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흑자로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좀 힘들지만 노력해 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재정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도식적으로 정치를 구분하면은 보수 쪽은 조금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진보 쪽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좀 후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사회에 대한 역할을 진보들은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보수 큰 정부, 작은 쪽은 정부. 조금 더 이제 네. 시장에 좀 맡기고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요즘에 그 보수 진보의 기준하고는 그게 전혀 안 맞는 얘기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보수든 그렇죠. 진보든 이거 줄이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클린턴 대통령 때까지 클린턴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 쪽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흑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기조가 바뀌게 된 거는 어디부터라고 봐야 그러니까 돼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오히려 보수 대통령인데? 네, 아들 부시 때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가만 생각해 보면 야 미국 역사상 이렇게 운 좋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든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버지 부시가 다 정리했어요. 일단 쓰러져 있고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컴퓨터, I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국방비. 예. 근데 더 이상 이제 소련이 망했어. 그렇죠. 그러면 예전처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깎자. 국방비를 깎으면 재정 지출을 그쵸. 대폭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이 정부 재정 지출의 삭감의 한 60%를 국방비에서 다 쳐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평화 배당을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국민 복지에 썼다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적자 이제 감소에 이제 쓴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를 쥐어 짜가지고 달성을 한 게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미국 경기가 원체 좋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국방부에서 정부 지출이 줄었어 그럼 경기가 안 좋아져 이거를 상쇄할 만큼의 민간 경기가 확 좋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내 임금 실질 임금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정부가 지출을 좀 안 해도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크게 상관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지나간 거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재정 흑자로 싹 갔던 거죠. 와, 이게 참 경제학적으로는 되게 예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재정을 좀 후하게 풀어서 경기를 좀 보완해주고,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감세를 좀 해서 적자, 그 전에 안 좋을 때 썼던 재정을 조금 더 그렇죠. 보완하고. 증세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해서 걷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부시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90년대를 해서 10년 동안 이어지던 이 기조가 몇 년 더 갔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지금 뭐 이자만 해도 뭐 조 단위로 나오는 이런 예. 상황은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문제는 이제 아버지 부시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 부시. 아들 부시. 예, 예. 아들 부시 때 아들 부시는 이제 그 선거 운동 당시부터 자 보수는 뭐야? 작은 정부를 해야 돼. 그렇죠. 작은 정부를 하려면 정부가 클 필요 없어. 정부가 클 필요가 없으면 세금 굳이 많이 안 걷어도 돼.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재정 흑자인데 이거 쌓아서 뭐다 쓰려고. 예. 그러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감세를 통해서 정부 국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IT 이제 뭐 붕괴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9.11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세는 감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털어먹은 거죠 그동안. 그렇죠. 먹은 털어 거. 먹었는데 예. 아들 부시가 상황 결국 왜 그 엘고랑 이제 치열하게 해서 이겼냐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세라는 그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 거 아니냐라는 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쨌든 정부가 돈을 쥐어준 거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정치권이 난 당신한테 세금 돌려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팍팍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쉽지 않을 것 같은 선거를 이기는 거를 다 목격한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보면은 아버지 부시는 증세를 했다가 아웃이 됐고 예. 아들 부시는 감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리한 선거를 뒤집고 선거에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이제는 누구도 이제 다시 세금을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다 양쪽 방향으로 검증을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들 부시한테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에 넘어왔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도 뭐 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 어떻게 세금을 더 걷겠다, 뭐 그쵸. 증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명분도 좋죠,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감세를 뭐 처음에는 내가 이제 엎어버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그대로 8년. 당연히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거기는 뭐 별로 고민 없이.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또 감세.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이제 좀 더 과감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세 기조가 지금 이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이어온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거 견제하라고 이른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말씀 중에 정말 중앙은행의 중자도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 다 돈을 풀었을 때는 칭찬을 받아요. 돈줄을 쥐었을 때는 뭐 공격을 받고 표가 떨어진다든지 의회에 불려나가 가지고 온갖 이제 수모를 겪는 일이 그쵸.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굳이 더 걷자, 재정 균형 재정을 달성하자, 재정 적자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다. 이거는 그냥 조용히 삽으로 떠서 어디다 묻어버리고 돈을 적절하게 잘 빌려서 잘 관리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이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금으로 걷는 비중이 전체 예. GDP에서 보면은 한 33%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요건 유럽 국가들입니다. 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세금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비용 이제 합한 것들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뭐 유로권이냐 EU냐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같이 가죠. 기본적으로 4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은 세금 거둔 거 중에 사회 부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장 비용하고 예. 그다음에 세금하고 예. 이거를 이제 보험료다 뭐 아니면은 이제 세금이다 뭐 어떻든 국가별로 있습니다만 이걸 다 합해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0%를 훌쩍 넘는 그런 거를 걷는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3%,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보면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채권을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가게 됐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걷기는 걷네요. 그렇죠. 걷어서 또 그만큼 또 많이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디다 하느냐? 다 이제 국방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의 의료 보장 이런 게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쓰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덜 걷고 덜 쓰는 나라.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가 좀 약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금으로 걷는 거는 33%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국 빚내 가지고 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니까 어디선가는 비용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대 좋았던 운을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 써버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후로부터 사실 한 7, 8년, 그건 한 10년까지는 사실 미국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뭘 해보겠다라고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을 막 쥐어짜고 했지만 뭐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할 거야, 아프간 전쟁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에 따라서 또 흐지부지되고 뭐 국민들 뭐 선거할 때마다 다시 또 써야 되는 또 일들이 생겼고 그거 한 곱이 좀 넘어가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코로나가 이제 닥쳐오면서 또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최 박사님은 그동안 좀 잘하던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기간일 것 같아요. 세금도 덜 내고 나라에서 주는 건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받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거 빚 많은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일본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이제 코로나19까지 왔었던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빚이 쌓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세계에서 빚 많은 걸로는 어디 가서 안 굴리는 그렇죠.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지금 GDP 대비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부채가 이제 166%니까 166. 예. GDP의 한 배 반이 넘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채를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부채를 쌓았냐라고 예. 하면 디플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과감한 실험은 다 한 거죠. 다 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이디어를 굴려서 나오면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그걸 받아가지고 실험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을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해왔고 그 결과로 이제 부채가 이제 166%까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해오고 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물가 그쵸. 상승률이 이제 2%를 본다. 임금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맞는 거야? 그 물가 빼곤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환율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두 번 개입해서 한 얼마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한 50조 엔 정도를 이제 쓴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부채 자체를 대부분 다 일본 국민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초저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초저금리였으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긴 하지만 그게 급격하게 막 증가한다든지 이런 건 못 느꼈어요. 그냥 원금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렇죠.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다가 이제 눈덩이가 30년 동안 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도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한 부채가 연방 적자 규모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일본 수준으로 이제 된다. 아, 일본은 지금 3분의 2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조세 수입으로 가지고 이제 이자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금 거둔 거 중에 3분의 2를 지금 제로 금리인데도 상당 부분 한 3분의 1 정도 쓰는 거죠. 3분의 1 정도를 지금 네. 이자 갚는 데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포스러운 이제 일인 거죠, 보면은. 와. 근데 어떻든 지금까지는 일본은 초저금리로 165%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부채 산을 쌓아 올렸고 그거를 통해서 어찌 됐든 디플레이션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도 헤쳐나왔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이제 부채 규모가 이제 확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가 뭐 계속 이렇게 5%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보고 야 국제 금리가 100% 넘어가도 문제 없어. 전체 그 정부 부채가 예. 국가 GDP의 뭐 한 120%, 130% 돼도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게 과연 적용이 될까?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제로 금리를 가지고 165%를 쌓아 올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년물 보면 한 5%냐 아니냐를 넘죠. 가지고 예.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부채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잘 될까? 라는 이제 이런 상식적인 의문들이 요즘에 계속 저는 좀 듭니다, 보면. 근데 이제 사실 금리라는 게 아까 제가 중앙은행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누가 빚을 줄이라고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적으로 사람한테 빚을 줄이라고 하면 저보고 개인적으로 빚 줄이라 그래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굳이 줄이게 만드는 거는 결국 금리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이 좀 커지면은 거기에 네. 대해서 내가 이거 좀 내가 번 돈으로 좀 갚기가 어려워지겠다. 이래도 나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돈 생기면 조금씩 갚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줄이는 건데 지금 미국은 채권을 그래도 계속 찍고 있잖아요. 계속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온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막 파르르 떨죠. 도대체 얼마를 찍어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장기채하고 단기채하고 도대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네. 거야.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막 금리가 요동을 이제 막 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서 완판이죠. 뭐 완판은 되는데 자 2023년에 완판했어요. 예. 2024년에도 뭐 완판하겠죠. 근데 이제 2027년이나 2028년쯤 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10년물 국채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은 금리를 최소한 뭐 예. 이제는 뭐 5%는 찍어야 돼. 뭐 5.07%, 뭐 5.08% 조금씩 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계속 채권을 찍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기 연준 한번 또 동원해서 그렇죠. 예. FRB가 확 그냥 연준이 동원해서 그냥 매수해버리면 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도 확 풀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금융시장 확 오르고 물가 오르고 좋죠. 근데 이제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사실 이거 어디 많이 보던 풍경이에요. 이게 이제 1970년대 이제 보던 그 풍경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면 금리 살짝 올렸다가 다 죽는 소리 하니까 예. 또 이제 했다가 패드풋. 네, 또 그러다가 또 뭐 풀어놨다가 금리 오른다고 물가 오른다고 난리치니까 또 조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198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볼커가 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금리를 18.5%까지 올리면서 이제 끝이 내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지만 야 우리 빚 너무 많은 것 같아. 차라리 1조 달러짜리 동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무부에 주고 네. 담보로 쓰자. 네. 뭐 그런 그렇죠. 뭐 헌법상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렇게 저희가 우회하는 집회는 안 되니까 담보로 이렇게 없으니까 예. 금화 하나를 찍어서 1조 달러짜리다라고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장난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FRB라는 이 하나의 금융 통제 기관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잘 조절을 해왔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잘 이끌어 갈 거다라는 확신을 주는데 예. 그런 식의 이제 편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선 넘었다라는 순간 저는 되게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사실 그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인도가 요즘에 최근 5년 동안 금을 엄청나게 사모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걔네가 뭐 달러 시스템에서 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가 돼 있고 거기에 배제될 수 있는 나라들의 걱정이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러면은 이 금을 사 모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걱정도 좀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이 어쩌면 그 대선이라는 때 중요한 시점이 있고 감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표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선거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양쪽 다 이제 감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재 미국의 감세, 이제 소득세 감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2025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일단 이제 존속이 돼요. 예. 이제 일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장하느냐 안 연장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차관 이 감세 규모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 사이즈였으니까 3조 달러. 네. 와. 만약에 그러면 감세를 이제 중단시키면 1년에 그러면은 뭐 한 3, 4천억 달러씩은 이제 들어오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한숨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깎아준 것도 됐고요. 이제 어려운 시기 다 넘어갔으니까 다시 정상화합니다. 예. 라고 하면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정상화가 맞지만 우리는 정상화 없죠. 그렇죠. 돈 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XX들 봐라 이걸 이따위로 올려?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돈이죠. 그렇죠. 그걸 빼가는 걸 어떻게 상상을 그거를 하죠? 이제 줬다 뺏는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된들 이 감세를 그냥 일몰 됐으니까 2025년부터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정했든 네. 감세는 이미 정해졌고 이게 참 정치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후하게 쓰는 거는 내 임기 때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내 임기 끝나고 나서 이걸 걷어들여야 될 때는 남의 임기면 네.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치 상관없는 입장에서는 거죠. 뭐 네. 자기는 그때는 뭐 대통령도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만 당선이 되면 뭐 한술 더 뜨겠죠. 추가적으로 더 감세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강달러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쵸.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추가로 더 강달러까지 싫어하면 도대체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펑펑 찍어내서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세는 좀 비관적이지만 뭐 어떻든 간에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나는 이제 감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고소득자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법인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증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극소수로 점점 그렇죠. 소수에 좁아지겠지만 대해서는 이제 증세를 하고 감세를 빨리 종료를 하고 대신 이제 일반 다수를 점하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요거를 이제 연간 소득 한 40만 달러 정도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40만 예. 대충 한 6억 정도. 예, 40만 달러 이하 소득제에 대해서는 뭐 감세안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내용만 그러니까 말만 다르고 그 내용만 조금 그러니까 내용도 뭐 크게
6억 원 이하면은 거기도 예. 대다수는 감세니까. 그렇죠.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계신 분 말고 그냥 뭐 웬만한 미국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현재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 정치권이 신경을 안 쓰는 단계로 이제 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8년, 19년에 이제 MMT 예.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MMT. 예. MMT에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고 얘기하시죠. 뭐 그러니까 뭐 현대 뭐 통화 화폐, 이론. 예, 통화 이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억지로 맞출 필요 없다. 결국은 이거를 다 많이 쓰면 이 적자라는 것은 그냥 재무제표 상에서 나타나는 일일 뿐이고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결국 그것이 다 돌고 돌아서 도니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따름이지. 이거를 여기서 맞춘다고 하면은 결국은 기업이나 납세자가 괴로운 거고 사회가 침체될 뿐이지 쓰자 라는 거죠.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예, 일단 쓰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파이가 커지면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한테 좀 그 돈 줬으면 좋겠네요. 그 돈을 제가 써서 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실험했었죠. 주머니에 직접 꽂아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해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미국 정부의 부채가 보면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치르던 수준이 100%였어요. 그런데 지금 100%예요. 미국은 지금 어느 나라랑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전쟁 안 치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이 되게 무서운 게 빚의 역사를 보면 한 번씩 빚이라는 것 때문에 화폐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계기는 항상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영국이 근본이제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했을 때도 이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빚을 너무 많이 내면서 파운드화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렇게 패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본이제가 이제 약화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쟁을 누구랑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쟁 시기도 아닌데 빚이 지금 그렇죠. 저렇게 늘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전쟁을 할 때는 돈 쓰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보면은 한 70% 정도가 합리적으로 그냥 감당 가능한 범위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쪽에 회색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의회나 여러 곳에서 예측한 건데 2054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향후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면 155%, 156%.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준 정도로 이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달러를 근데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의 통화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거를 꼭 그 미국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또 써야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전 세계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 측면들은 그렇죠. 좀 없을까요? 전 세계로 이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달러 주어줘도 지금 1달러하고 10년 전 1달러하고 보면은 가치가 이제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캐치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게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 이전에 닉슨이 이제 금태환 이제 정부를 했죠. 예.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달러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됐죠?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의 그 국왕들께서는 달러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렇죠. 내가 이 달러 받아가지고는 이제 그 뭐 파리나 어디 가서 명품 쇼핑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내 받는 거는 정액으로 받든지 비율로 받는 건데. 예.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거를 더 받아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그래 기름값으로. 니들이 나한테 수수료를 더 안 줄 거 아니면 나는 금액 자체를 올려서 예.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갑자기 4배씩 이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한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사실 과거에는 빚이 많으면 항상 망했습니다. 네. 망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나 국가가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거기 패권이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이 그렇게 뭐 흔들려서 누가 그럼 이거를 물려받을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것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 박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미국의 미래 아니면은 어떤 통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빚을 태워서 우리가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으면 캐시버닝. 예, 투자금을 태워가지고 매출도 늘리고 고객도 늘려가지고 결국 이제 흑자 전환 예. 뭐이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러면 돈을 태워서 뭐를 하지? 메디케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잖아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죠? 노후된 인프라에 대한 여러 예. 가지 이제 개보수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채팅창에 잠깐 올라왔었는데 2년 전에 그 최영 박사님이 했던 레전드 방송 미국의 전력말 인프라를 어떻게 네. 깔 것인가를 보고서 전력줄을 샀어야 된다는데 라는 채팅창에 지금이라도 글이 사십시오. 올랐어요. 지금이라도 사셔도 전 늦지 않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뭘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그래도 해서 뭔가를 이제 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페이스로 가면 정부의 지출 여력이 없어져요. 증세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도 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2030년 정도 되면은 현재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사회보장 같은 돈을 이제 일회성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예. 신탁 기금에다가 일단 정부가 계속 부어놓고 그 기금에서 이제 굴려가지고 운영하는 돈으로 이제 같이 충당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는데 미국 의회 이제 예산국이나 이런 데서 계산해 보면은 2030년대 초반이면 이제 고갈이 돼요. 아 거기도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더 어디서 부어 넣어야 돼요. 새로 이제 이걸 끌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것은 지금 다 사람들한테 사회보장 비용 뭐 이런 예. 것들을 더 징수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채로 초고 부자들한테 뜯으면 안 됩니까? 근데 결국은 초고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더 뜯는 순간 어디론가 또 갈 수 있겠죠 보면은 해외로 뭔가 도피를 한다든지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스웨덴이 올라가니까 나가고 프랑스가 올리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 뭐 부유세 치우고 상속세도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한 적절한 채찍과 당근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미국 의회나 이런 식으로 이런 페이스로 가면 이제 일본이 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지도 모른다. 금융허갑.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한테 금융억압이 뭐죠?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 사가? 보유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신용 창출을 해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산다.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은행권의 뭐 국채 의무를 뭐 의무 보유를 뭐 강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럼 당연히 신용 창출 여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AI나 로봇을 통해서 과거 90년대 했던 것처럼 생산성이 확 올라가면서 예. 지금 이 문제를 잘 넘어갈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90년대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뭐 경제학자분들이 막 계산해 보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과연 이거를 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 이 부채가 100% 넘어가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맞고, 예. 그러면 조 단위 뭐 단위의 이제 이자 지급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보면 결국은 이 문제가 달러라는 이 화폐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기축통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사실 그 러시아하고의 경쟁이 끝나고 유럽이라는 국가들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대안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영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무너졌을 때 그냥 다 같이 1944년에 브렌튼우즈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보니까 좀 안 돼서 그런데 네가 좀 기축통화를 해라. 그리고 너를 기준으로 우리를 고정으로 하자. 그리고 너는 금을 뭐 이 정도로 바꿔줘. 이게 있었고, 소련이 무너졌을 때도 이제는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달러를 써야 되겠다 라는 게 왔는데, 지금 와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어떤 불신이 생겼을 때 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위안화를 사? 엔화를 사? 그럼 그렇죠. 이게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사실은 미국 그 재무부 채권이라는 게 뭐 원래는 그 국가의 외환 보유고로 그거를 쌓아놓는 게 당연하다라고들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막대한 무역자를 보면 미국채 사서 다시 미국으로도 그 돈 보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세계화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거의 안 사거나 오히려 팔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외환 보유 가진 나라가 일본, 중국 1등 3조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2등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력이 이제 없는 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위 스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렇게 여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4위 인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인도가 4위예요? 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5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뭐 이미 러시아는 그거 갖다 어디다 쓰겠어? 예, 사지도 못하죠, 뭐. 안 사요. 네.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가 없는 달러에서 떨어진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세계화 시대 그거였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제재, 금융 제재라는 거를 통해서 국가들한테 여러 가지 프레셔를 가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보면은 연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달러 없이도 달러권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이제 편법이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쵸. 뭐 어떻게 돌아가긴 하지만 이란도 꾸역꾸역 러시아도 이란 사이즈를 이란에서 배워와서 그것들을 넓혀서 꾸역꾸역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달러 통화로 결제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루블화 또는 위안화 가 이제 많이 늘어오는 거죠.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화가 될 때 어떤 식으로 갈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미국식의 기축 통화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유로운 뭐 예.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뭐 디지털 화폐, CBDC. 예, 이런 식의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이제 모색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계속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안 하려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권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쥐어짜는데 이 쥐어짜는 나라들이 나름대로 안 죽고 뭔가 살아 있어 움직여 꿈틀꿈틀 계속 가.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죠. 뭐 만신창이 됐지만 어쨌든 가니까 어쭈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드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제 큰 손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잘 안 하겠다.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5%라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는데 문제는 10년물 5%가 글로벌 기준이잖아요. 미국 그쵸. 국채가 5%니까 이제 우리가 돈 빌리려면 그거보다는 돈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보다 낮으면 달러 유출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우리가 3%대고 미국이 5%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뭐 이걸 뉴노멀로 봐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지금 저는 일본이나 중국이 그 미국채를 매도하는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환율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환율을 방어하려면 맞습니다. 미국채 팔아가지고 자기네 걸 사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왜 미국은 더 강하냐고 통화까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할 거야. 사실은 거의 주문을 외웠잖아요. 작년 말부터. 예. 점도표 막 그려가면서 막 몇 번이다. 0.25% 6번에서 1.5%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뭐 어떨 때는 고용이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뭐 다른 게 요인이 되고 라는데 결국은 지금 이만큼 와서도 안 되면 저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이게 사실 뭐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의 레벨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뭐 좀 과하게 얘기할 때는 뭐 7% 간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정말 이렇게 어떤 금리라는 거를 시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돈의 가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시장의 이제 균형을 잡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7%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 박사님하고 거의 한 50분 넘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글로 안 가면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문제 없어. 미국이란 나라는 계속 강고하고 성실하게 견고하게 이제 GDP 성장 잘하고 결국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 문제를 다 돌파를 해줄 거야라고 우리가 믿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 페이스가 최소한 10년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이제 간다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네. 지금 미국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네네. 이게 과거에 정말 기축통화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됐든 뭐 성장을 하건 혁신을 하건 뭐 국방력이 됐든 아니면 통화 금융이 됐든 워낙 뭐
잘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렇죠. 서로 믿고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환율은 이미 1,300원대가 거의 그냥 우리 평균이 돼버렸고 네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거를 예측을 해서 맞춰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되게 위기 상황 때 몰빵을 잘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잘했고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이제 해 왔던 나라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70년, 뭐 길게 보면 80년 가까이 유지되던 큰 이제 질서라는 것이 뭔가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예.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봤을 때 보면 당연히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의 성장이 좋으니까 개인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근데 둘러봐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하나씩 따져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약간 이거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해야지. 그러다 손해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는 물에 대해서는 다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다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빚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진보냐 보수냐 뭐 현재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부분들을 좀 회수했을 때 정치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연금 개혁 좀 한다고 그랬다가 막 거기에 뭐 진짜 불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하긴 했죠, 그래도. 그래도 했죠. 하긴 했죠. 예, 그런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의 우리는 네.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뭐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제 이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추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맞아요.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균형점을 찾아갈 텐데 그 균형점이라는 것이 기존 시스템으로 가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향후 30년 동안 어떻든 간에 이 체제 변화, 시스템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그 30년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을 좀 이제는 본격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올해 초였나? KDI에서 그런 제안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건 뭐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한번 끊고 그 다음서부터 다시 새로 가자. 새로 가보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항상 고령자 부채 뭐 이제 이야기 빈곤 이야기는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도 60대, 70대, 80대 나눠 보면 또 다르죠. 또 달라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만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거야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 너무나 미래는 캄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60대 분들 중에서 뭐 해외 투자도 하시는 분, 뭐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알차게 영위하고 10년 이상 더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 시스템을 연장할 건 연장하고 좀 바꿀 거는 바꾸는 좀 이런 거를 이제는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이제는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왜냐면 저도 1년에 98만 명이 태어났던 72년생,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던 71년생도 이제 만 50대 이제 초반, 52세, 53세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를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서 더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대가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밥 벌어 먹어서 세금 내고 예.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뭔가 미래를 위한 30년 계획, 30년 계약 국가와의 사회와 국가의 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2박 3일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속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은 이제 각자 도생이 더 빠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흐름들은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언제나 역사를 보면 그래도 희망을 갖는 사람들 편에 섰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일에서의 처음 겪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최 박사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30년 전에는 그 시대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유지가 되다 보면은 세상이 변화 그러면 다시 제도도 좀 변해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하고 있는 것을 직시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도 있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눈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의 의무일 거고, 그 리더들이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 의견들을 듣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빚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빚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